안녕하십니까. 예, 연애학 특강, 사랑, 저작거리에서 미학의 길을 묻다. 오늘 들어가며입니다. 꼭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랑은 여전히 가슴 설레는 말이죠. 우리 세속적 삶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절대 만만치 않을 거고요. 물론 사랑에는 다양한 사랑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연애 감정이라 부르는 그런 사랑에 이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랑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것처럼 사랑은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네. 자, 다시 사랑은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 생각에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관념 중 상당 부분이 스토리텔링에서 비롯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의 경험보다 오히려 스토리텔링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연애 감정으로서 사랑이 야기하는 그 숱한 인간사의 곡절들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들, 그리고 연인들이 부딪히게 될 온갖 장애들을 생각하면 사랑을 다루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현 주소를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고요. 그래서 이 들어가며의 부제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같은 어마어마한 문장이 채택된 것이죠. 사실 이 문장은 일본에서 내놓은 책과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요즘같이 연애 감정으로서 사랑이 사람들의 삶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1700년대 즈음에서 연애 감정으로서 사랑이 근대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자, 이 주제와 관련된 거라면 1983년에 제클린 살스비가 로맨틱 러브 앤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펭귄 문고판으로 내거든요. 이 책은 1989년에 민음사에서 낭만적 사랑과 사회란 제목으로 펴내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역사라거나 이데올로기 분야가 내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이 주제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토리텔링으로서 연애 감정이 돈이 된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어느새 사랑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당장 지금 우리 주변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연애 감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많은 문화산업의 콘텐츠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소설, 영화, 연극, TV 드라마, 뮤지컬 등과 같이 이야기 구조를 갖는 콘텐츠들 뿐만 아니라 시나 노래, 그림이나 조각, 심지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격이라 할 수 있죠. 방금 영향력이라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 중 누가 사랑에 대한 관념과 관련해서 이러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문화산업의 종사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실천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문화산업은 말 그대로 산업이라 돈을 버는 일에도 무심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야 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돈을 버는 일에 무게가 쏠려서 책임적으로는 허술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19년 중국의 주성치가 감독한 신희극지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연기자라는 꿈을 안고 10년 동안 엑스트라 길만 걸어온 여몽이라는 여성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며 버티는 여몽이 그래도 위안을 얻고 의지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는 여몽의 개쓰레기 연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몽에게서 돈을 뜯어대는 이 인물이 개쓰레기라는 사실 여몽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은 힘들고 비록 사탕발림이라도 이 인간은 여몽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니까요. 하지만 영화의 끝에서 여몽은 비록 연기이긴 하지만 이 개쓰레기를 사정없이 밟아버립니다. 내 생각에 실제로 이 개쓰레기를 밟는 인물은 주성치입니다. 주성치는 오로지 돈만 바라고 쓰레기 같은 사랑 영화를 무작정 쏟아내는 영화 산업 전체를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성치가 사랑을 통째로 물리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얼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몽을 홀로 연모하는 백만장자도 나오죠. 이것이 균형입니다. 지금 문화산업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균형입니다. 2002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펀치 드렁크 러브라는 영화도 이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펀치 드렁크는 주로 권투계의 용어로요. 펀치를 많이 맞아 일종의 뇌진탕과 유사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의 뜻이 대충 비틀대는 사랑쯤 됩니다만 나는 이 영화의 제목이 엉뚱하게도 이 영화의 제목에서 엉뚱하게도 펀치라는 달콤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이 펀치라는 게 만만하다고 자꾸 마시다 보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취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위험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마치 감독인 폴 토마스 앤더슨의 경고처럼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감독이 경고하는 것은 사랑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경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스승하신 스님이나 신부님이라면 모를까요? 그의 경고는 연애 감정을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착취하는 문화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때때로 사랑은 흉악한 작자들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힘이 셉니다. 이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남자 주인공은 관객이 기대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죠. 소신이 있는 감독 P.T. 앤더슨도 신희극지향의 감독 주성치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문화적 영향력과 상업적 비즈니스의 균형을 맞추고 있죠. 펀치 드렁크 러브의 남자 주인공이 우심결에 걸려 들어간 것처럼 성적 욕망을 착취하는 흉악한 자들이나 연애 감정을 착취하는 흉악한 자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흉악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제의 핵심은 이런 흉악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을 높이는 일입니다. 자칫 이런 작자들에게 잘못 걸리면 우리의 일상 삶이 피폐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형태로 연애 감정이 개입된 스토리텔링을 접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연에 심취할 수 있지만 그 사연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의 눈을 뜨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장래에 대한 나의 관심에 그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평소 장르적 상상력 전반에 관심을 두다 보니 소위 로맨스라 불리는 연애물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요.
나 자신이 로맨틱 코미디를 포함해서 연애물에 숨길 수 없는 취향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르적 상상력의 맥락에서 기왕의 연애물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 단정하는 것은 나만의 편견일까요? 어쨌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문화 콘텐츠의 창조적 작가가 되려는 뜻을 가진 젊은이들에게서 신선한 연애물을 기대하는 꼰대 기질이 발동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창조적 작가라 함은 제작이나 기획을 포함해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판버림의 주체입니다. 2003년 리차드 커티스가 감독한 영화 러브 액츄얼리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시장을 노리고 영국에서 제작한 로맨틱 코미디의 만물상적 작품입니다. 수상과 비서의 사랑, 주인과 하녀의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애매한 사랑 등등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얽히면서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공항의 연인들이 우르르 몰리면서 끝나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대체로 상투적입니다. 그런데 그 공항에 바람 피우다 걸린 남편의 아내가 등장해서 비행기 편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아이들 데리고 마중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편이 괜찮냐고 묻자 괜찮다고 대답하죠. 하지만 괜찮겠습니까? 온통 하트로 가득 찬 공항에서 숨길 수 없이 굳어있는,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생각해 괜찮아 보이려 애쓰는 아내의 표정이 이 영화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으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 영화의 유통기한을 늘려주죠. 나는 장르의 신선함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한 장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경험들이 희유합니다. 이 희유함이 새롭게 판을 벌여보고 싶은 젊은이들에게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연애물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어릴 때부터 연애물이라는 장르의 숲에서 놀며 컸던 이 땅의 창조적인 젊은이들에게 분발을 기대하며 내가 건네는 이 책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작품 전체가 신선했던 연애물의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미국의 델버트만이 감독한 1955년 영화 마티입니다. 이 영화는 극작가 페디 차옙스키의 1953년 TV 단막 드라마를 작가 자신이 각색해서 영화化한 작품인데요. 칸과 아카데미에서 동시에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했던 경우라고나 할까요? 아직까지 이런 비평적 성과를 거둔 작품은 1945년 잃어버린 주말, 2019년 한국의 기생충, 그리고 마티뿐입니다. 마티는 매혹적인 연인들의 매혹적인 연애담이 지배적이었던 50년대 저예산으로 제작된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한 남자와 너무나 평범한 한 여자의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상 덧붙일 이야기도 별로 없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두 번째 주제 핵심은 장르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나는 그것을 장르적 상상력이라 부르죠. 머리 굴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 연애물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책에서 나는 꽤 많은 작품들을 거론할 겁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거론하는 작품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져올 더 나은 대안들입니다. 나는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밤새워 여러분들과 연애물의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물에 대한 나의 애정이 곧 귀감이 될 만한 창조적 상상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겠죠. 창조적 상상력이 뛰어난 여러분의 감수성에서 선택한 작품들이 엄청 궁금하기는 하네요. 내 부족한 감수성에 대한 관대한 아량을 부탁드리며 세계의 문을 두드릴 창조적 실천의 선봉이 되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우리 들어가며 주제들을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